형부의 숨결이 바로 곁에서 느껴졌다. 오랜만에 서로의 가슴이 닿고 체온이 천천히 스며드는 순간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레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고 그는 떨리는 손끝으로 그녀의 등을 감싸 안았다. 서로의 심장 소리가 겹쳐 들리며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따뜻함을 되찾는 듯했다. 그 순간만큼은 형부와 처제라는 이름도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사랑입니다. 그는 62 외곽시장 골목 끝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가게 안에는 하루 종일 라디오만 흘러나오고 드나드는 손님은 드물었다. 못한 봉지, 테이프 한 개를 사러 오는 단골들과 나누는 짧은 인사가 그의 하루 전부였다. 5해 전, 그는 길고 지친 이혼 소송 끝에 혼자가 되었다. 전처의 외도와 거짓, 그리고 끝내 남겨진 빈집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깊은 고독을 남겼다. 자식들마저 서서히 연락을 끊자 그의 휴대폰은 고요 속에 잠들었다. 외로움은 처음엔 아프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한 공기처럼 그의 삶에 스며들었다. 그는 매일 저녁 철물점 문을 닫으며 라면이라도 끓일까 망설였고 어둡고 차가운 방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어느 금요일 저녁,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연락이 왔다. 정환아, 오늘 얼굴 좀 보자. 그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문득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 속에 섞이고 싶었다. 그래서 결국 술자리에 나섰다. 오랜 친구들과의 술자는 잠시나마 마음을 풀어주었다. 농담이 오가고 웃음이 흘렀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여전히 허전한 틈이 느껴졌다. 술이 몇 순배 돌고 누군가 2차로 노래방을 제안했다. 그는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떠밀리듯 자리를 함께했다.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마음 한편은 무거웠다. 노래방 문이 열리자 방 안은 의외로 단정했다. 부드러운 조명, 세팅된 술상, 그리고 잠시 뒤 들어온 도우미들, 그때였다. 문을 열고 들어선 한 여인의 얼굴을 본 순간 그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익숙한 눈매, 긴 머리. 젊은 날 한 번 스쳐간 기억이 번쩍 되살아났다. 바로 전처의 여동생. 오래전 결혼식장에서 마주쳤던 처제였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시간을 거슬러 오는 듯 빛나고 있었다. 노래방 안은 웃음소리와 노랫소리로 가득했지만 그는 온통 눈앞의 한 사람에게만 마음이 빼앗겨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화장을 하고 짧은 스커트 차림으로 친구들 사이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그 시절 순수했던 처제의 모습이 겹쳐졌다. 전처와 함께 처음 처가에 인사 갔던 날, 현관에서 수줍게 인사하던 새하얀 블라우스 차림의 소녀. 그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세월이 흘러 이제 쉰을 훌쩍 넘었을 그녀였지만 관리된 모습과 선명한 웃음은 오히려 더 눈부셨다. 그는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시선을 피했다. 그러나 밤이 끝나갈 무렵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는 순간 그녀가 그의 팔을 살짝 잡았다. 형부, 아니, 이젠 정환 씨라고 불러야 할까요?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지만 그 속엔 흔들림이 있었다. 그녀는 짧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이런 꼴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순간 그의 가슴 어딘가가 울렸다. 그동안 누구도 그의 상처를 묻지 않았는데 바로 그 집안의 막내가 먼저 말을 건넨 것이다. 그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뭐 벌써 오래된 일이에요. 이제 다 끝난 거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잔히 속삭였다. 몸 조심하세요. 이런 자리 쉽지 않으실 테니까요. 그 말은 짧았지만 깊게 남았다. 그는 골목길을 걸으며 계속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다. 전처가 아닌 그보다 더 오래전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
결혼식장에서 스쳐간 그 설렘이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밤하늘의 달빛 아래 그는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무엇에 흔들리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지만 오랜 세월 굳어있던 마음이 아주 천천히 풀려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녀의 얼굴로 가득했다. 낮에는 철물점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척했지만 밤이 되면 고요 속에서 자꾸만 기억이 떠올랐다. 결혼 준비로 처음 처가를 찾았던 날, 현관문을 열고 나와 수줍게 인사하던 소녀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아른거렸다. 전처보다 10살이나 어렸던 그녀는 앳되고 맑은 눈빛을 지녔고 그 순간 괜히 심장이 쿵 내려앉았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다. 그는 그때의 설렘을 마음 깊이 묻어두고 살았지만 세월이 흘러 다시 눈앞에 나타난 그녀는 그 기억을 단숨에 흔들어 깨웠다. 그날 밤 그는 집에서 라디오를 꺼놓고 커튼 틈으로 스며드는 달빛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왜 하필 너였을까? 중얼거림은 쓸쓸했지만 동시에 오래 잊고 지냈던 남자로서의 감각을 깨우고 있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오랜만에 요동쳤다. 한 달쯤 흐른 뒤 다시 동창 모임에서 그를 불러냈다. 그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머릿속에 스쳐간 장면은 그녀가 다른 이들과 웃으며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뒤틀렸다. 결국 그는 외투를 걸치고 모임 장소로 향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번에는 망설임도 없이 그의 옆에 앉아 조용히 팔짱을 꼈다. 형부, 아니, 김 사장님. 장난스러운 말투였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마치 도움을 청하는 신호처럼 전해졌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술자리가 무르익을 즈음 친구 중 한 명이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그녀는 당황해 손을 빼려 했지만 상대는 놓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벌떡 일어나 그 손을 거칠게 치워내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만하라고 했잖아. 술기운에 나온 주먹은 그대로 상대의 턱에 꽂혔다. 방 안이 얼어붙는 순간 그는 이미 자리를 박차고 나가 있었다. 골목에 홀로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던 그는 스스로를 자책했다. 내가 미쳤지.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있었다. 그는 이미 그녀를 지키고 싶어 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오래된 마음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신호였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있었다. 여전히 손끝은 떨리고 가슴은 불길처럼 요동쳤다. 그때 뒷문이 열리며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낯설면서도 애잔했다. 흐트러진 머리칼이 얼굴을 반쯤 가리고 지워진 립스틱 사이로 보이는 표정은 지쳐 있었지만 어딘가 아름다웠다. 그는 조심스레 다가가 목소리를 낮췄다. 수진 씨. 그녀는 놀라 눈을 돌리더니 짧게 웃었다. 형부, 또 뭐 하러 오셨어요? 말끝은 가볍게 들렸지만 눈빛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다. 그녀는 담배를 끄고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기다렸어요. 그러고는 곧 말을 바꾸며 근처에 있는 포장마차로 함께 가자고 했다. 좁은 골목을 나란히 걸으며 둘은 한마디 말조차 건네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도 이상한 안도감이 있었다. 포장마차 안 연기에 젖은 공기와 소주 한 병이 두 사람 앞에 놓였다. 한참 동안 잠만 채우다 마시기를 반복하던 그녀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혹시 제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셨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떨림이 스며 있었다. 결혼했었어요. 남편 장사 도와주며 살았는데 도박에 빠지더라고요. 돈 잃으면 저를 때리고 아들 앞에서도 손찌검을 했어요. 그래서 밤에 아들 손잡고 도망쳤어요. 진짜
도망치듯이 그녀의 손끝이 술잔을 꼭 쥐고 있었다. 그는 가슴이 먹먹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친정에 갔지만 환영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이어졌다. 어머니조차 방 한 칸 내주지 않았고 결국 원룸에서 아들과 둘이 버텼다고 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는지 사고를 치며 합의금이 필요할 때마다 더 깊이 무너졌다고. 그래서 시작한 노래방 일이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부서지는 일 같아요. 말끝과 함께 눈물이 잔 위로 떨어졌다. 그는 마른 목으로 술잔을 들어 그녀의 잔에 채워주었다.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깊은 공감이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눈빛이 이미 오래 묵힌 고독을 나누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왜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는지 알 것 같았다. 소주병이 세 번째 비워질 즈음 포장마차 안은 여전히 북적였지만 두 사람은 마치 따로 고립된 섬처럼 서로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잔을 내려놓으며 힘없이 중얼거렸다. 형부도 혼자세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혼하고 이제는 아무도 안 남았어요. 자식들도 연락 안 하고 그냥 혼자가 당연해졌죠. 짧은 대답이었지만 목소리에는 오랜 체념이 담겨 있었다. 잠시 후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그는 급히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괜찮으세요? 그녀의 눈빛은 술에 취한 듯 흐릿했지만 그 속엔 깊은 외로움이 번져 있었다. 근처 모텔 간판 불빛이 흔들리며 두 사람 위에 떨어졌다. 원래는 그녀를 방에 눕히고 나올 생각뿐이었지만 그녀가 그의 옷깃을 붙잡았다. 안아주세요. 제발.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 외롭고 너무 고돼요. 사람 냄새라도 느끼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두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오래, 아주 오래 그렇게 있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자 잊고 살았던 남자로서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떨리는 손끝으로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형부랑 이렇게 사람답게 얘기한 게 너무 오랜만이었어요. 오늘만은 그냥 여자이고 싶어요. 그의 마음은 갈등으로 뒤섞였지만 동시에 오래된 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서로의 숨소리와 심장 박동만이 선명하게 울렸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외로움을 끌어안았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간절한 몸짓이었다. 오랜 세월 굳어있던 심장이 다시 뛰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사랑은 때로 잘못된 타이밍에 찾아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절실히 필요할 때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그는 그녀와 함께 세월의 고독을 녹여내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었을 때 그는 눈을 떴다. 옆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고 방 안에는 정리된 흔적만 남아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그녀는 조용히 사라져버린 것이다. 손끝에 아직 남아있는 따뜻함을 느끼며 그는 중얼거렸다. 꿈이었나? 하지만 마음 한쪽이 텅 비어오는 허전함은 분명 현실이었다.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다시 노래방으로 향했다. 오픈 시간 전부터 기다렸다가 카운터에 부탁했다. 최수진 씨, 오늘 나오죠? 하루치 전부 결제할게요. 직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그녀가 들어왔다. 화장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단호히 말했다. 형부, 아니 김 사장님, 지명까지 하시고 이제 대놓고 오시네요. 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무언가 잘못 전해진 듯 불안했다. 그는 다급히 말을 이었다.
아니에요. 그날 그건 절대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눈가에 눈물을 맺혔다. 형부, 아니, 정환 씨, 저 그날 그냥 사람처럼 말할 수 있어서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 있어서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위로받고 싶어서 그렇게 된 건데 오늘 다시 오니까 다 환상이었던 것 같잖아요. 그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오늘 내가 온 건 다시 몸이 보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방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마음까지 텅 빈 것 같아서.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묻어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천천히 덧붙였다. 오늘 하루치 비용을 낸 것도 일 그만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만큼은 편하게 아무 일 안 하고 쉬셨으면 해서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긴 속눈썹 아래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조용히 제안했다. 같이 밥 먹어요. 따뜻한 밥. 그냥 사람 사는 밥. 그녀는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근처 식당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돌솥밥과 김치찌개를 마주 앉아 먹으며 그녀는 국물 한 숟갈에 눈을 감았다. 따뜻하네요. 국물 하나에 이렇게 울컥할 줄 몰랐어요.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이 만남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온기를 되찾는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저녁 그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왔다. 현관을 들어서며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여긴 조용해서 좋네요. 늘 노래방 숙소에서 옆방 음악 소리에 잠 못 들었거든요. 그녀의 말에는 안도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그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편하게 쉬세요. 난 거실에서 잘게요. 그러자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속삭였다. 어제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의 가슴은 이상하게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튿날 아침, 그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에 눈을 떴다. 부엌에선 그녀가 앞치마를 두르고 냄비를 저으며 서 있었다. 긴 머리를 하나로 묶고 티셔츠 차림의 모습은 화려함 대신 평화로움으로 빛났다. 그는 놀란 듯 물었다. 이거 다 수진 씨가 한 거예요?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냉장고에 두부랑 호박이 있길래 괜히 민폐인 것 같아서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폐라뇨. 오히려 너무 고맙죠. 식탁 위에는 밥 2공기, 된장찌개, 깍두기, 멸치볶음이 놓였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다. 그녀가 국물 한 숟갈을 떠먹고는 미소 지었다. 여기 참 따뜻하네요. 집이 아니라 형부 마음이요. 그 말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미소만 지었다. 밥을 마친 뒤 두 사람은 나란히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화면 속 소음은 흘러갔지만 서로의 어깨에 스치는 온기는 더 선명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 씨, 다시 노래방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죠? 그녀는 단호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후회 안 해요. 이제 몸을 팔아 돈 버는 건 그만하고 싶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다행이에요. 사실 내가 더 괴로웠거든요. 필요하다면 생활비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당분간은 나한테 기대도 괜찮아요. 그녀는 눈을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고마워요, 형부. 저도 주방일 알아보고 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더 단단히 맞잡혔다. 단순한 위로나 동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서로의 삶을 나누겠다는 조심스러운 약속 같았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의 일상은 조금씩 섞이기 시작했다. 그는 장을 보러 갈 때 그녀가 좋아하는 채소를 챙겼고 집에는 그녀만의 칫솔과 수건, 새로 달린 커튼이 걸려 있었다. 집안 곳곳이 더 이상 혼자의 공간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사는 집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점점 웃음을 되찾았고 그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미소가 자리 잡았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 숨을 쉬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퇴근 후 평소처럼 된장찌개 냄새가 가득한 집에 들어섰다.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거친 발소리가 울렸다. 한 청년이 성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가 놀라 달려나왔다. 주녀가 청년은 이를 악물며 소리쳤다.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모부 집 아니야? 그런데 왜 같이 살아? 순간 그는 얼어붙은 듯 말이 막혔다. 조심스레 다가가 달래듯 말했다. 진정하자, 주녀가. 네가 지금 놀란 건 알지만. 그러나 청년은 거칠게 말을 끊었다. 엄마 인생 다 망친 거야. 그럼 나 때문에 엄마가 여기까지 온 거야? 그녀의 눈가가 붉어지더니 울컥 소리쳤다. 맞아, 네가 사고만 안 쳤어도 내가 밤일까지 하진 않았어. 형부가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지옥에 있었을 거야. 순간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청년은 눈을 부릅뜨다 이내 고개를 돌리고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짙은 정적이 남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두 눈에는 눈물이 번졌고 어깨는 작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다가가 손을 뻗으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젓고 속삭였다. 미안해요. 괜히 당신까지 힘들게 해서.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제 이 관계는 단순한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 가족, 세상의 시선,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그들을 끌어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분명했다. 이번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를 지키고 붙잡아야 했다. 며칠 뒤 또 다른 폭풍이 몰아쳤다. 그의 휴대폰에 익숙한 이름이 떴다. 바로 전처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날카로운 고함이 쏟아졌다. 김정환, 당신 제정신이야? 수진이랑 같이 산다며? 내 동생이야. 당신 미쳤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조롱으로 뒤섞여 있었다. 그는 담담히 대답하려 했지만 말끝마다 날카로운 칼날이 밝혀왔다. 이혼한 것도 억울한데 이제 내 동생까지 빼앗아? 세상이 가만둘 것 같아? 이건 폐륜이야.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먼저 떠난 거잖아. 이제 내 삶을 내가 선택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러나 전처는 비웃음을 터뜨리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그는 현관 쪽에 서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이미 모든 대화를 들은 모양이었다. 그녀는 눈을 피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요. 괜히 당신까지 욕먹게 해서. 얼굴은 창백했고 어깨는 깊이 웅크려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짐을 챙겼다. 작은 머리핀 하나만 화장대 위에 남기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집은 다시 텅 비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숨조차 막히는 듯했다. 이 사람도 결국 떠나는구나. 마음속에서 쓰라린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더는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람이 가장 두려운 건 떠나는 것에 익숙해지는 순간이라는 말처럼 그는 결심했다. 이번엔 끝까지 붙잡겠다고. 다음 날 아침 그는 철물점 셔터를 내렸다. 가게 안쪽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꺼내들며 긴 세월을 함께한 못, 망치, 페인트통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평생의 터전이었지만 이제는 내려놓아야 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가게보다 사람이 먼저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며 마음을 다잡았다. 수진아, 나 철물점 팔기로 했어.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정적만 흘렀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는 이미 떨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뭐라고요?
왜 그런 결정을? 그는 단호하면서도 차분히 답했다. 팔면 목돈이 생겨. 그 돈으로 우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자. 조용한 데서 새로 시작하자. 아무도 우리를 뭐라 하지 않는 곳에서. 일주일 뒤 그녀를 만난 곳은 작은 카페였다. 창가에 앉은 그녀는 오래도록 그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렸다. 커피잔 위로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동안에도 입술은 열리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가 조용히 속삭였다. 정말 나 같은 사람 데리고 괜찮으세요? 목소리에는 오래된 불안과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그는 지체하지 않았다.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난 네가 필요해.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품에 안겼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그의 가슴을 적셨다. 그는 그녀의 등을 다독이며 낮게 속삭였다. 됐어.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그날 두 사람은 모든 걸 내려놓기로 했다. 서울도, 철물점도, 아픈 기억들도 함께 새로운 길을 걷기로 마음을 모았다. 며칠 뒤 그들은 서해바다 근처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 도착했다. 작은 땅을 마련해 낡은 집을 손수 고쳐 민박집을 열었다. 그는 목재 데크를 깔고 고장난 수도와 샤워기를 고쳤다. 그녀는 아침 정식을 차리고 손수 갈아낸 커피를 내놓았다. 하루하루는 여전히 바빴지만 도시에서 느끼지 못한 고요와 따뜻함이 있었다. 밤이 되면 마당에 돗자리를 펴고 함께 누워 별을 올려다보았다. 바람은 선선했고 별빛은 두 사람을 덮어주었다. 그 속에서 그들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다. 이제야 진짜 숨 쉬는 것 같았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사람이 살면서 붙잡아야 할 건 결국 사람이구나. 오래 버텨온 철물점도 잃어버린 세월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이제 그의 곁에 그녀가 있었기 때문이다. 민박집 생활은 서툴렀지만 그 속에는 잔잔한 웃음이 있었다. 그는 새벽이면 마당에 잡초를 뽑고 낮에는 방을 손보고 저녁이면 그녀가 내놓는 따뜻한 밥상 앞에 앉았다. 그녀는 미인대회 출신답게 감각이 있었고 손맛도 좋아 민박을 찾는 손님들에게 정성 가득한 아침을 대접했다. 그 작은 칭찬에도 그녀의 얼굴엔 오랜만에 자신감이 묻어났다. 주말이면 그녀의 아들 준혁이 찾아왔다. 짐을 나르고 바비큐 준비를 도우며 묵묵히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날카로운 시선으로만 그를 바라보던 준혁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달라졌다. 가끔은 그를 아빠라고 부를 뻔하다가 얼른 웃음으로 넘기기도 했다. 그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기적처럼 다가왔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마당에 돗자리를 펴고 나란히 누워 하늘을 바라봤다. 별빛은 도시의 네온사인과는 전혀 다른 조용하고 깊은 위로였다. 그녀는 별을 보며 속삭였다. 이렇게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네요. 그의 가슴도 그 말에 따뜻해졌다.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손끝에 전해지는 체온은 오래 버텨온 외로움을 녹여주는 불씨 같았다. 그는 때때로 자신에게 물었다. 이 선택이 과연 옳았을까? 그러나 그녀의 웃음을 볼 때마다 아들의 눈빛이 조금씩 부드러워질 때마다 답은 분명해졌다.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건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사랑은 화려한 청춘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세월을 지나온 뒤에야 비로소 더 깊고 단단해지는 감정이 있다는 것을 그녀와 함께하는 지금이 바로 그 증거였다. 그는 손에 남은 그녀의 체온을 느끼며 속삭였다. 이제야 진짜 집이 생긴 것 같아. 그녀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그 미소 하나면 충분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어 가고 있었다. 가을 바람이 부는 어느 날, 민박집 마당에는
국화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노란 꽃잎 위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잔잔히 말했다. 예전엔 꽃이 피는지도 몰랐어요. 늘 바쁘고 힘들어서 고개 들 여유조차 없었거든요. 그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이제는 같이 보잖아요. 그래서 더 아름다운 거예요. 저녁 무렵 손님들을 배웅하고 난 뒤 두 사람은 마당에 돗자리를 펼쳤다. 밤하늘에는 별빛이 가득했고 바닷바람은 선선하게 스쳐갔다. 그녀가 손을 내밀자 그는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다. 두 손이 맞닿는 순간 세상은 조용해지고 오직 심장 박동만이 들렸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낮게 속삭였다. 형부. 아니, 이제는 그냥 오빠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마음속 질문을 꺼냈다. 사랑이라는 게 꼭 정해진 틀 안에 있어야 할까? 가족이라는 이름, 사회의 시선, 그런 걸 다 따져야만 진짜 사랑일까? 별빛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옆에 있는 그녀의 체온이 충분한 답이었다. 그녀가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잡혔지만 그 어떤 젊은 날의 미소보다 더 깊고 따뜻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늦게 찾아온 사랑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평생 기다려온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국화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별빛이 두 사람을 덮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걸어 들어갔다. 내일도 모레도 그 이후의 삶도 이렇게 함께 걷고 싶다는 바람만이 남았다. 삶의 끝자락에서 찾아온 사랑은 조용했지만 가장 단단하고 깊은 울림으로 남았다.